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2020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모의고사 1회차 여러분들 치러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많이 어렵죠? 네, 제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시험 수준으로 제가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지난 7년간 항상 이렇게 출제를 해오고 있는데 책임근제 시간이죠. 책임근제는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사례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리고 약술이 한 서너 문제. 그래서 문제 수가 많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좀 낮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례 문제가 제 사례 문제는 시험 치르실 때 모의고사 치르실 때 사례 문제 2문제를 냅니다. 약수로 한 3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5주간 올해는 하는데 작년까지는 6주를 했어요. 제가 한 회차에 사례 문제 2문제씩을 푸는데 이 2문제는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2-3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축약을 해서 하는 이유가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치러 보시면 사례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30문제를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근제 시험 범위는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모의고사 때 사례 문제 범위 내에서 시험이 다 나왔었어요. 예외 없이. 그런데 이제 느낄 때는 시험 문제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2-3문제를 푸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책임근제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험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산 문제 풀어라?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험이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인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체 손해사정사 몸값 산정하는 그런 용도의 과목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책임론을 묻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이전에 한 3년간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들었었어요. 책임근제보험이 제일 어렵다는 평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책임보험이 효자 과목이었죠. 물시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 취득을 하시면 당연히 해야 될 그 손해액 산정, 그 문제를 벗어나질 못했고 그 내용 자체는 책임론에 관련된 내용은 애초에 오류였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하던 간에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60점, 70점, 심지어 80점대까지 나왔다고요. 그런데 시험이 80점대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변별력을 상실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에는 잘못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2차 시험에서 80점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80점짜리가 나온다? 올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난이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하게 과락나고 떨어지고, 그렇죠. 평균에서는 한참 위인데도, 그렇죠. 이런 거는 난이도 조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락이 나는 사람이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우리 4과목이 변별력을 잘 부여해서 시험이 나올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예측치 못했던 불확실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모의고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례 문제는 난이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강의가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올해 수강생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작년 시험 같으면은 어느 강사 강의를 들어도
과락이 날 수가 없고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고득점 받을 사안도 아니었고 그런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 시험 대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제가 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라고 쉽게 못 넣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례 문제를 잘 보시면 보험 상품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험 치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풀다 보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 때 실질적으로 한 30문제 정도를 다룬다. 그러면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모의고사 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험 대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문제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보셨는데 작년에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잘 치러 보셨고 답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자보가 작년에 과락이 많이 났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출제자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40점대, 50점대에서 머물렀어요. 그렇죠. 60점대가 없었다고요. 그 이유는 출제 사례 문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언급을 하냐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안을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작년에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대인배상 1에서 치료비 전액 보장하는 것을 자배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대인배상 1, 2 포괄을 해서 전체 치료비가 사망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해야 그 차액을 준다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충당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약관에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약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죠.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안 지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로 가시면 소액건이 많겠어요? 고액건이 많겠어요? 대부분 소액건입니다. 결국 제일 많이 나가는 보험 손해율이 제일 높은 기여를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치료비예요. 치료비. 자동차 사고는 다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비가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몇 번 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회가 안 되겠죠. 사고 나봐야 한 번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다 준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배법에 뭐 특칙이 있다는 걸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대법원 판례 10여 년 전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실무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그리고 저 행정지리까지 해보셨다면서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약관, 자배법, 대법원 판례, 행정지리까지 다 해보니 제 말이 맞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들 안 배웠다고요. 심지어 저한테 배우신 분도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왜? 이러면 배신인데. 약수? 그러면 떨어질만 했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썼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 이게 또, 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메인 문제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았죠.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어요, 대부분이. 약술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거 예상치 못해서 못 썼나요?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없었단 말이죠.
자, 자동차 보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아웃풋을 하는 시간인데, 답안을 쓰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출제자는 일단, 배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배점을 두고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할 때도 배점지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메인 답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요약으로 작성을 해도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깔끔한 답이 가장 모범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가감산이 있는데 가산이 있고 감산이 있겠죠. 가산은 메인 답안을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도 충실하다. 그럼 가산이 되겠고, 감산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어떤 분들이 감산이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아웃풋 쏟아내는 거예요.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고. 왜냐? 여러분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막 쏟아냈을 때, 그럼 출제자는 뭘 찾냐면 오류를 찾아내요. 자기가 쓴 것도 오류라고요.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완벽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요. 감산만 됩니다. 결국은 문제지를 받아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이 제 문제는 좀 긴데 실제로 이건 뭐 두세 문제라 그랬잖아요. 한 문제 지문이 서너 줄밖에 안 돼요. 그 지문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그 인과관계가 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지문에 그 문제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뭘 묻는지를.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아, 이 출제자 뭘 찾는구나. 그러면 그 뭐 의의부터 부연 설명 필요 없이 그것만 내용만 들어가도 점수가 기본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 정말 글도 잘 쓰고, 뭐 답안 뭘까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잘 정리는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글도 뭐 별로고 뭐 이렇게 양도 많지 않고 그런데 내용이 아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쪽 점수가 가요. 그럼 그 악필도 이뻐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자에게 이뻐 보여야 돼요. 글을 잘 쓰던, 그렇죠? 이 글쓰기가 잘 나와야 된다고. 출제자가 원하는 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출제자가 원하는 글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시험 시간에. 어렵죠? 갑자기 머리를 뜯으시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채점은 누가 해요? 출제자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는데 동문서답하면 감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쓴다고 점수 좋은 게 나오는 게 감점이에요. 감점이라고. 그리고 그거 쓰다가 다른 거 못 써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모르면 쓰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한 문제 버린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제대로 하면 되죠. 7문제씩 이렇게 나오는데 8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한두 문제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도 배점이 뭐 10점, 15점 이러니까 한두 문제 놓쳐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모범답인 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주 내용을 잘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60점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상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제가 드린 답지는 뭐냐? 이건 해설지예요. 해설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PPT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쨌든 우리는 사례문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사례문제 풀이에서 그 지급보험금 산정,
결국 계산 문제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사실은 책임근제보험은 작년 같은 수준이라면 정말 학습하기 좋은 과목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과목이에요. 이 손해액 산정 기준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쉽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사칙연산. 사칙연산. 알겠습니까? 계산기도 필요 없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시험 치를 때까지 이걸 끝까지 안고 간다니까요. 시험 치를 때까지 물어보고 서로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공부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어렵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은 계속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데에 막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 사안별로 다른 사안들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기본 원칙만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왜 이 결국은 우리 소송에서 민사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민사는 돈 문제입니다. 형사하고 다른 거죠. 돈 문제잖아요. 사람, 그 중에 사람, 신체 손해. 소송이 많죠? 왜 그럴까요? 소송이 많으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죠.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은 개별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어렵게 꼬여서 학습을 하시면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기본 원칙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고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 원칙만 깨고 가시면 시험에서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는 거죠.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제가 뭐 사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이걸 배웠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계산기도 없었고 수기로 했는데도. 자, 책임근제 사례 문제는 우선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가리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고 그 다음에 보험 상품별로 담보하는 손해인지 면책 손해는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 손해액 산정은 여러 번 한 건데요. 이 보험금 산정에서 책임보험은 결국 손해배상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에서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담보되는 손해다라고 했을 때 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민사는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죠. 적적 손해는 치료비 중에서 이미 발생한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보험은요, 사고가 나면 산재나 자동차 사고는 지불보증이라는 게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치료비가 병원으로 지불보증이 되어 치료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책임보험은 어때요? 내가 다 치료하고 내 비용 다 들여서 그 진료비용수증 청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발생, 이거는 뭐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합의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 치료 관계비 있죠. 그리고 보조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산식이 다르니까 계산 방법이 다르니까 보조기라는 것이 매일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내구 연한이 있다 보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이렇죠. 그랬을 때 그 현가액 산정하는 기준, 그렇죠. 현가액이라는 게 뭐예요? 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현 시점으로 환산해서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하죠. 여러분 요즘 이자 많이 나오죠. 우리 법정 이자는 5%입니다. 5%씩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현가액 산정하는데 보조급이, 그리고 개업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거나 나갈 돈이죠. 그게 기발생 개업비 간병비라고 해요.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산재보험에서 간병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간병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중증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개업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기발생 개업이, 향후 개업이, 그리고 장례비는 일괄적으로 500입니다. 근데 500은 현실이 안 맞죠. 산재에서는 평균 임금의 121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 10만 원이면 1200만 원.
실제로 장례비가 한 1,200, 300 들어요. 근데 어쨌든 민사는 500이다. 그냥 500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 일시 수입과 일시 퇴직금 두 가지입니다. 일시 수입에서 그 기간이 현재 이미 지난, 그렇죠? 내가 휴업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휴업 손해, 그리고 장래의 가동 기간까지 내가 내 노동력 상실률만큼 상실되는 수익, 상실 수익액이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정규직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보장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퇴직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 향후의 기간에 내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시 수익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동 기간까지 내지는, 근데 여기서는 정년까지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 향후에 그 일시 퇴직금은 손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1억 기준이에요. 1억 기준에 과실의 60%를 뺍니다. 과실. 나머지 손해는 1-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는데, 그리고 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책임 제한이 따르는데, 이 사고로 인한 가해자 측 내지 행위자 측의 책임 부분이 손해배상금이죠. 근데 내 손해액과 손해배상금은 달라요. 내 손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내 원래 체질적으로 기왕증이 있는 부분이다. 기왕증 기여도가 나왔을 때 의학적으로.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원래 사고 기여도만큼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손해배상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금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를 하는데 결국 민사 전 손해액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적극적 손해든 소극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그리고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은 상기하고 보상을 하죠. 역시 전 손해액에 적용을 하는데 위자료에는 60%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손익상계는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외에 또 내가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중으로. 근데 우리 손해보험의 대원칙은 뭡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에서는 어쨌든 이익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사고 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가 됐든 보험이 됐든 간에, 이 손해보험이 됐든 간에 내 손해의 개념은 손해이지 이익은 아니에요. 이익이 발생하다 했을 때는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손익상계가 사실 책임근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뒤에서 설명하겠는데 책임보험, 근제보험의 핵심이 손익상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보험은 패키지 보험으로 우리 신체 같은 경우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이렇게 보상이 되죠.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 2에서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1 초과 손해보상. 무상은 대인배상 2까지 유한보험일 때 내지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때 무상에서 보상을 하고 여기까지 과실상계를 하죠. 그런데 자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과실상계 전 손해액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1, 2, 무상 다 빼죠. 결국 손익상계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 됐던 책임근제보험이 됐던 손익상계에서 시작해서 손익상계 끝나는 거예요. 이 보험에서는. 그 손익상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앞서 그 치료비 관계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를 담보하는 겁니다. 누구의 비용 손해? 피보험자. 자, 이 손해배상금은 누구의 손해배상금? 피해자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 피해자의 손해액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죠. 가해자 내지 행위자가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그렇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죠.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예요. 만약에 피해자에게 비용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건 적적 손해예요. 알겠어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시험 기출문제만 가지고 해요. 제가 기출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엉뚱하게 잘 안 해요.
대부분이 이 계산 문제에서 아주 깊이 있게들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 보세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기를 가져가지 않는데 왜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십니까? 물론 안 한다는 건 빠뜨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둘 필요가 없다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계산기를 가져가면 공학계 계산기를 가져가면 그렇게 하는데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단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리적인 문제. 그렇죠. 피보험자 비용 손해는 보험회사에 협력하는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하고요. 이게 보상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나 보험회사랑 상대 안 할 거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 관련돼서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피보험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를 해줘야죠. 보험회사 너희들이 알아서 보험회사 알아서 해요. 보험회사가 피고로 됩니다. 그렇지만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 가압류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전 비용, 협조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다 줘야죠. 이건 보험회사가 합의하는데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물론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서 하지만 내 돈 들여서 하는데 이걸 안 주면 누가 협력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냥 내비두겠죠. 소송 가시라고. 그런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험회사 협력하지 않고 이게 소송으로 간다. 소송을 가는데 이 소송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 그리고 공탁보증보험료 이 부분은 전액 줄 수가 없겠죠. 왜 전액 줄 수가 없을까요? 그럼 소송 가죠.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소송 가지. 내가 뭘 협조해주고 뭘 쓸데없는 짓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보험회사가 피고인데 난 보험 가입했으니까 소송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험회사의 보상 지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험 가입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직원이 어떻게 해요? 합의 절충을 하죠.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그렇죠? 그런데 이걸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그 중에 일부인 거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있는 것이지. 취업하셔서 보험회사 보상 직원 들어가면 합의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원리 원칙대로 다 서비스 하듯이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꿔서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충당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막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합의잖아요. 책임보험 별거 없어요. 합의. 합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 근데 돈이 떨어졌어. 돈이 없어. 현 시점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랑 친분에 의해서 제가 잘 합의 절충을 해서 5천만 원으로 합의 작성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있어요? 끝.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1억 빌려서 1억 갚아야죠. 거기 이자까지. 근데 5천만 원 배상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비가 손해율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치료비 상계라고 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충당금이라고 얘기하고. 알겠죠? 자동차 보면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가락들 많이 나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르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자, 시간이 좀 부족한데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이 책임보험에서 소손해는 피보험자 내가 그냥 부담하는 거죠. 소손해 면책.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액이 많다 그랬어요. 고액이 많다 그랬어요, 보험은? 소액이 많은데 이 소액 하나도 조사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손해를 배제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확 깎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액 손해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건비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학종 비용 들고,
그렇죠? 손해율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보험료 차라리 내가 적게 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조심할 수 있죠. 이때 소손해 면책으로 이건 어디서 뺍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실손해 같은 개념인데 이 위에 손해배상금에서 뺍니다. 비용 손해에서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데 오늘 제가 영문약관 시험 냈죠. 영문약관에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디덕터블, 기초공제금이라고 해요. 기초공제금을 여기 손해배상금에 빼고요. 자기 부담금에서 또 빼요. 자기 부담금에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 한도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건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에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영문으로 나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가 영문 CGL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약관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보상 한도에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근제보험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빨리 나가겠는데. 자, 재해보상금을 먼저 산정합니다. WC, Workmen's Compensation. 재보상입니다. 이거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산재에서 요양보상, 그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요양보상은 전액. 물론 산재에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요 급여, 비급여 개념 아시죠? 산재는 급여라고 해요.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일을 못했죠? 산재 사고 났죠?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19로 좀 받았죠? 사회보장 차원에서. 급여라고 해요. 급여. 그래서 요양보상에서도 산재에서 모든 치료비를 다 급여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약값이라든지 재활치료비인데 조금 더 뭐 비싼 거. 근데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급여 부분이 인보험에서 또 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급여인데 이게 뒤에서 또 민사상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대표적인 게 성형수술비예요. 성형수술비는 흉터 제거잖아요. 요거는 산재에서 비급여예요. 근데 이게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 수술 자국이 났다. 가해자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져야죠. 수술 자국을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죠. 성형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해야죠. 배상은 해야 되는데 보상은 안 돼요. 사회보장 차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그 비급여가 출제가 된다고요. 사배책에서 손익상계 할 때 산재에서 받은 바 없죠. 손익상계는 뭐예요, 결국? 내가 과잉으로 받았으니까 빼는 거죠.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손익상계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받은 게 없으면 추가로 배상을 또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산재를 종결하려면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근로복종단에 가서 산재 1급에서 14급 사이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그 평균임금의 장애보상 일수를 받고 끝나요. 끝. 그런데 치료가 2년이 돼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뼈가 안 붙는다든지 분류압으로 이런 경우에 완치가 안 되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사업주 측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이 재해보상이 너무 과중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형평성은 갖춰야 되니까 2년까지만 일단 하고 2년이 넘어가면 그냥 일시보상으로 근데 이게 서로 윈윈하자. 이게 뭐 10급이 됐든 5급이 됐든 그냥 1급 줄게. 대신 다 끝내자. 1급은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1급 장애면. 그렇죠? 그걸 다 줄 테니까 더 이상 청구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일시보상입니다. 근데 이게 선언은 좀 달라요. 선언은 법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보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제 산재는 급여라고 해요. 유족급여가 나갑니다. 유족급여는 누구한테 갈까요?
수급권자. 자,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이 재해보상금 누구한테, 제가 급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수급, 그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죠. 사망하게 경우 피해자는 없어졌어요. 망이대에 대한 수급권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배우자가 1순위고 단독입니다. 산재는. 근데 선언은 또 달라요.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1순위예요. 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1순위로 할까요? 그렇죠. 사회보장 차원에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한 건데 별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생계를 별개로 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산재로 사망을 한 사망할 자가 부양해야 될 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수급권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생계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고 문제잖아요. 만약에 생계가 안 되면 사회보장에서 그 사회보장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족급여 수급권자 잘 아셔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 민사에서 상속권자와 이 보험금, 민간보험의 보험금과 이 사회보험의 보험금, 그 청구권자가 달라요. 그렇죠. 사망의 경우에. 망인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자녀가 1순위고, 배우자 동순위, 자녀 없으면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 동순위, 그리고 배우자는 5할이 가산이 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익상계에서 상속 후 공제, 상속 먼저 해놓고, 자기 지분 다 받고, 이 상속권자와 수급권자가 귀속주체가 동일인일 때, 여기는 이익이 발생했죠. 2번 받았잖아. 이중으로 받았죠. 이중으로 받은 바 없는 사람도 이익을 취한 게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내 지분 다 받은 건데.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상계. 그렇죠? 손익상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언의 경우는 행방불명 보상이 있어요. 해상에서 행방불명 됐을 때 행방불명 보상이라는 게 별개로 있습니다. WC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하고, 이게 먼저 선입니다. 재해보상금 먼저 산정해야 돼요. 보험금 산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산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금 있죠. 자, 이 사용자 배상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똑같은데 뭐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 파랗게 돼 있죠. 똑같은 손익상계에 있어요. 여기. 그렇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WC 보험금을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 된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임보험은, 자, 이거는 이 근제보험의 이 테이블하고 차이는 뭐냐? 같은 손익상계에서 차이는 뭘까요? 만약에, 자, 여기는 뭐냐면 재보상을 하는 주체와 배상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용자인 거예요.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동일인. 알겠어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면 사배책으로 가요. 근제보험. 근데 자, 여기서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이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상을 해야 되는 또는 보상을 해야 되는 귀속 주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똑같은데 왜 여기 있고 여기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처럼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업장에 가서 거기서 가스 폭발 사고 발생했다. 내가 사망을 했다. 근데 거기에 뭐 가스 배책이든 거기 시설소의 배책이든 내가 배상을 받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업무 중이었죠. 산재 처리가 되겠죠? 산재 보상 받아야 못 받아요? 이 재보상 받아요. 누가? 나의 사업주가. 근데 나는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하고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또 받을 일이 있어요?
사업, 그렇죠. 다른 배상 책임 주체가 따로 있죠. 나는 일하러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사업주가 특별한 경우는 사업주의 과실은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사고라고요. 자동차 업무 출장을 갔어. 교통사고 발생했어. 가해자가 있어. 사업주가 책임져요? 재해보상만 책임져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거를 뭐 사배책에 보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옆에서 지휘감독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전주의 해야지. 만약 뭐 5대5로 사고 났다.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과실이 100%든 아니면 내가 과실 100%든 신호 위반해가지고 그럼 사업주 무슨 책임 있어요? 없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만약 뒤에 옆에 사업주가 타서 이래저래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 처리되고 나서 공단에서는 자 여기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 재해보상이라는 건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배상과 보상인데 보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할까요? 과실상계를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상이라는 거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책임근제는 배상과 보상이에요. 그게 다예요. 일단 제가 다 듣고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하니까 이런 경우다 해서 암기해버리니까 지금 그거는 결과인 것이지 보상을 왜 하느냐의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그게 결과예요. 과실상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그건 결과예요. 제가 뭐 여쭤본 건 뭐예요? 보상을 왜 하냐 뭐 여쭤봤잖아요. 최저생계도 맞는 답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로 표현하자면 자 이러나 저러나 그냥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실 100%로 업무상 제의를 받았다. 그럼 배상받을 일도 없고 나는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다가 다쳤죠? 운전은 왜 했죠? 누굴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 어떤 과실은 없더라도 이러한 위험한 사업을 하거나 위험성을 제공했을 때 이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막 수해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배상해야 안 해요? 보상해야 안 해요? 국가가. 해주죠. 이런 건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근데 산재에서 보상을 했어요. 산재에서는 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이거 보상은 일단 했는데 알고 봤더니 책임질 자가 있네? 그럼 국가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재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 배상할 놈이 있네? 구상하죠. 그러니 구상하니까 산재를 일단 먼저 받아요. 역시 손익상계는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손익상계하고 구상할 게 없죠. 같은 피보험자니까. 이거는 공영보험, 사회보험인데 피보험자. 자기 피보험자한테 구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3자에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죠. 근데 보험을 이 사업주가 가입했는데 사업주한테 구상할 수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산재에서 보상하는 건 똑같아. 보상하고 근데 손해라는 것은 이득이 발생하면 안 되죠.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이거는 최후의 보루라는 건 뭐예요? 이득을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 근데 만약에 받을 때 있네? 일단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일단 다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주고 끝나지만 또 받을 게 있으시네요. 이 부분은 빼야죠. 코로나19로 지원금 여러 개 받더라도 중복해서 안 주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의사배상 책임보험, 의료사고가 산재사고로 인한 의료사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죽었다. 산재예요. 산재 처리하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상하죠. 자, 자동차 사고 발생했는데 산재 처리가 됐어요. 업무상 재해요. 근데 가해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상하죠. 결국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차이가 뭐냐? 여기는 한 놈이고 여기는 산재하고 여러 놈이야. 근데 산재는 항상 최후의 보루니까 그런데 산재가 항상 선이에요. 왜? 차액을 산정하려면
산재가 먼저 돼야 돼. 근데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 산재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먼저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자유로워. 근데 이쪽은 어때요? 산재가 항상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초과 손해액만 보상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리고 피보험자 비용 손해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관에는 보험회사별로 약관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이 표준 약관과 똑같이 되어 있는 약관도 있고요. 어떤 약관은 그냥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송 비용, 협조 비용을 비례 보상한다 이런 약관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다. 근데 이렇게들 가르치신 경우 있어요. 소송 비용과 협조 비용만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송 비용, 협력 비용은 뭘 얘기하냐면, 소송 비용은 뭐라는 거예요?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고, 협력 비용은 뭐예요? 이 중에서 협조 비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에서 협력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해방지 비용은 안 주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손해방지 비용도 협력 비용이에요. 말만 표준 약관에 그 명칭만 세 개로 구분해 놓은 거지 결국은 하나거든요. 그게 포괄해서 협력 비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자기 부담금이 있으면 공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배책은 일부만 보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을 잘 설정을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초과 손해가 EL보험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 문제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금속 공장에서 근로자 P재인이 액화 석유가스로 폐유리 섬유를 녹이던 작업 중 부주의로, 근로자 P재인의 부주의네요. 가스가 폭발하여 P재인은 치료 중 사망을 했고요. 현장을 방문한 협력업체 직원 P는 직원이 아니에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가산종합가스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입니다. 이건 별개예요, 주체가. 그렇죠? 서울금속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사업자로서 이건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과실이 없으면 이 보험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답을 쓰면 엉터리가 돼버려요. 서울금속은 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부실 등으로 이건 사고가 유발된 책임이 인정되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피재인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아들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딸이 있다. 자, 전처. 이혼하면 이제 끝이죠. 부부가 아니죠. 그 전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피의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아들이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딸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는 유족급여는 누구에게 누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민사 상속권자는 누구인지 이걸 구분해서 손익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재인의 유족과 피해인은 산재보험 보상 종결 후 서울금속과 가산종합가스의 손해배상 및 보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건 사고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고 액화 석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을 보면 가산종합가스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라고 그랬죠. 액화석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을 가입했고 서울금속은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가 제너럴 라이빌리티 커버입니다. 제너럴 라이빌리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반 배상 책임보험. 알겠습니까? 일반 배상. 그리고 고용주 배상 확장 담보. Employer's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가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자, 일반 배상 책임을 하나로 정의해 보세요. 일반 배상 책임보험 설명을 해 보세요. 정의를 해 보세요. 일반 배상 책임보험은 뭡니까?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을 하는 대상. 제3자. 제3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손해를 입은 사람. 근데 제3자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자, 배상 책임 보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플루언서 라이빌리티도 둘 다 라이빌리티의 배상인데 인플루언서 라이빌리티는 뭐고 제너럴 라이빌리티는 뭔가?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 보관자 책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배상 책임이 여러 가지라고요. 그렇죠. 대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 배상 책임 보면 이건 누구에 대한 배상 책임?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은 제3자고. 그런데 인플루언서 라이빌리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피보험자의 근로자예요. 남의 근로자가 다 근로자잖아요. 여기서 다 업무상 재해예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여기는 자기 근로자가 아니고 남이고 책임보험에서는 이쪽에서는 내 근로자 같은 업무상 재해더라도 아까 설명드렸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이해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자 책임 베일리스 라이빌리티. 보관자 책임도 어떤 수탁자하고 보관자하고 위탁자하고 특정한 계약 관계죠. 그 안에서의 책임이잖아요. 계약상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답안 작성하실 때 제너럴 라이빌리티, 일반 배상 책임 답안 작성하실 때는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는 결국 과실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과실 책임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약술에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고 계약 책임 있죠.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 법률적 책임을 논할 때 일반 배상 책임 보면 뭘로 논술을 해야 됩니까? 책임관계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게 일반 배상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공작물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불특정 타인에 대한. 그런데 이 고용주 배상 책임 사배책은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계약상 채무불이행? 어떤 채무불이행? 그렇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잖아요. 보호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답을 쓰셔야지. 여기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공작물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이 있다. 심지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사람,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 그게 틀릴까요? 사용자는 대신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서 민법 근제보험에서 사배책을 답을 쓰는데 범선 책임, 민법 756조 책임이 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 게 감점 사안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조항을 안 쓰고 사용자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쓰지. 괜히 아는 척 했다가 틀린 답을 쓰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보험금 산정 기초사항을 보면 피해인이 있고 피제인인데 피해인은 지금 제3자입니다.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 자기 근로자가 아니고 자, 과실상계에서 전 손해 이렇게 주어졌어요.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피해자 과실 20%, 산재보험급여가 산재 종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재를 보상받은 이상 이 보험에서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이득을 취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상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그냥 그 보험금 산정하고 주면 어떻게 돼요? 이득이 발생하죠. 문제가 이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주고 나면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할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줘요?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올인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익상계 해서 공단에 구상 들어갈 부분 빼야죠. 그렇죠? 가스 배책의 병급으로 자 부상 2급, 5급 있습니다. 2급에서 11급 사이면은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높은 등급과 세 등급 아래 그 내에서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장애는요. 무조건 장애 2개 있으면 한 등급 올라갑니다. 그렇죠? PJ는 근로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세상계점 손해액이 주어졌어요. 치료비, 장례비, 휴업손해, 상시수익액, 위자료. 피해자 과실 40%, 산재, 보험급여 주어졌고요. 가스배책에서는 부상 1급 4만 8천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각 보험 계약의 보상 책임 및 보상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인과 피재인의 손해에 대해 각 보험 계약에 따른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해되셨죠? 최종 지급보험금입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PPT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을 보겠습니다. 이런 교재 보시면 답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금속이 B보험사에 패키지 인슈런스를 가입했는데 여기서 패키지 인슈런스는 섹션 4만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재물보험 가입하면서 섹션 4를 첨부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배상 책임만 관심이 있으니까 섹션 4가 제너럴 라이빌리티 커버입니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고 그리고 자기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주 배상 책임 확장 담보를 추가한 거예요. Employer's Liability. 그리고 가산 종합가스는 별개입니다. 액화설계 판매업자나 충전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스 배책에 액화설계 소비자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스 배책에서 액화설계 소비자 보장 특약을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8,000인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가스 배책은요, 가스 사고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가스 판매업자라든지 또 특정 사용자라든지 제조업자라든지 가스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면 가스 사고를 담보 위험으로 해요. 가스 사고를.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과실 책임주의일까요? 무과실 책임주의일까요? 가스 사고를 담보를 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 제 교재에도 과실 책임주의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왜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법률상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담보위험 보면 가스 사고로, 가스 사고의 개념이 주어져 있어요. 가스 사고죠. 가스 사고만 발생하면 여기 고의 과실이 개입이 되지 않더라도 자, 제조물 사고는 어때요?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죠. 결함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이 관여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함 책임주의라 그래요. 그렇죠? 결함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고 가스 사고도 가스 사고 야권에서 가스 사고를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거든요. 가스 폭발 또 중도 그렇죠? 누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서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개념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가스 사고를 책임 발생 요건을 하는데 액과설계 소비자 보장 특약은 무과실 책임주의더라도 가스 배책에서는 결국 배상을 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액과설가스 보장 특약에서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비자 또는 타인이라는 것은 책임의 주체 피보험자의 과실 불문이 아니에요. 재난배책은 피보험자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책임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얘기고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서도 피해자 과실상계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상인 거지. 그렇죠. 손해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보상인 거지.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대신에 산정 기준은 똑같아요. 과실상계만 안 한다. 알겠죠? 이 개념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가스 배책 따로 가입돼 있고 소비자 보장 특약이 따로 가입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액과 설과 소비자 보장 특약으로 여기서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략 나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전부 배상인데 이건 보상이라고요. 여기서 PJ는 근로자죠? 민법 750조 책임이 있어요. 지금 사안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자인 서울금속주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피해인에 대해서 근로자의 책임을 대신 지는 민법 756조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를 하지 못했다? 얘에 대한 민법 390조 책임이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책임관계를 볼게요. 과실이 여기에 제로라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의무보험이고 이게 임의보험이죠. 대부분의 답은 이게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출문제 2016년대 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여기 손해액 산정의 우선순위를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해액 산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의무보험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간에 의무보험에서 우리 표준약관에서 보면 의무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는 의무보상의 임의보험에서는 면책이고 그리고 의무보험의 초과손해만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왔죠. 의무보험이 항상 우선이고 임의보험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청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산정에서도 보험 산정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 약관을 잘 보십시오.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했건 안 했건 간에 의무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 면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즉 내가 의무보험을 가입 주체인데 임의보험을 가입한다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얘가 의무보험을 가입했는데 임의보험을 가입했을 때 얘기지. 이와 같이 귀속 주체가 달라요.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관계는 있지만 얘랑 별개고 이 보험과 이 보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개라고요. 그거를 약관의 보험금 분담 기준에 대입을 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같아. 자, 피해자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청구하든 예를 들어서 여기 청구하면 이쪽이 먼저 이쪽으로 가세요 이럴까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보상직원은 미친놈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어디도 청구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 이전에 얘가 서울금속이 청구하든 가산종합과세 청구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누가 뭐래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는 그냥 자기의 책임만큼 보험회사 그대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걸 부진전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연대 책임 아시죠?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100%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답안을 쓰는 이 시험 문제는 뭐예요? 보험금 산정하라는 거잖아요. 자, 어디에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100%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보험금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지. 왜 자꾸 그 이상한데 막 머리가 휘말려가지고, 이상한 상상의 나를 피냐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산정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100%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우선순위가 될까요? 청구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산정의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앞에 보험금이 먼저 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보험금이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선이 있지 않으면 이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 이게 후예요. 산정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근제보험에서 재해보상금이 산정이 안 되잖아요. 사배책을 산정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알겠어요? 잘 보세요. 2016년대 기출문제 보시라고요. 산정 우선순위 작성하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하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과실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기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다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요. 한 피해자에게는 이쪽에서 다 구상을 하니까 한 푼도 줄 게 없어, 제로. 근데 한 피해자에는 손해가 더 많아가지고 한도를 여기 초과해버려가지고 일이 간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보험금이 여기서는
제로가 나오기도 하고 5천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산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쪽에 보험금이 산정이 되지 않으면 이쪽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실이 제로니까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지. 보상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상이 아니에요. 몇 대 몇이에요. 그냥 연대 책임을 지는 것 뿐이에요. 전제는 뭐냐? 무과실일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과실이 5대 5다? 그럼 우선순위 없어요. 자기 책임만큼 주는 거야. 의무보험이 우선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내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가입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내가 의무보험 가입했어. 임의보험 하나 가입했어. 나 각각 하나 가입했는데 뭔 중복보험이야. 중복보험은 뭐예요?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피보험 이익.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순차로 체결되어 있을 때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책임보험은 중복 재물보험이 아니니까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이고 그게 뭐예요? 영문여건의 타보험 조항이고 그게 우리 국문여건에서 보험금 분담 조항이죠. 거기에서 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는 상법과 다르게 초과액 분담, 임의보험이라든지 의무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되어 있을 때는 독립적인 비례분담 방식. 근데 여기에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피보험 이익이 동일할 수가 어떻게, 다른 보험인데 각각 그쪽이 가입한 보험, 내 보험이 무슨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에요. 보험 분담 사안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입 주체가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뭐 영문여권, 하나는 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독립적인 비례분담 방식으로 산정하라 이런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완벽한 오류죠. 오류인지도 모르고 풀으셨어요. 예. 그런 거죠, 뭐. 그래도 다 좋은 점수 나왔잖아요. 70점, 80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또 문제를 또 잘 출제하셨다고요. 그렇게.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데 빨리 할게요. 자, 책임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과실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입니다. 따라서 자, 이 과실책임주의인데 이 패키지 인슈런스는 제너럴 라이빌리티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한다 그랬어요? 자기 근로자는 면책입니다. 이 사용자 책임, 그렇죠? 그래서 피해인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 그리고 고용주 배책은 피해자인, 자기 근로자에 대한 민법 390조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고, 피해인에 대해서는 역시 제3자죠. 자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잖아요. 면책이고, 가산종합과세는 다 보상을 해야죠. 대신에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대위권 행사합니다. 그런데 액화 소유가 소비자 보장 특이하게 소비자 또는 타인에 대해서는 구상을 못해요. 그런데 그 보험자는 무조건 제3자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보험자 입장에서, 공단 입장에서, 공단도 보험입니다. 사회보험. 보험자 입장에서 타보험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야. 타보험은 뭐예요? 원인자의 보험이죠. 타보험 무조건 제3자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무조건 구상권 행사하죠. 도급자 특약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사고 발생해서 산재보험을 여러 가입한 주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다 산재에서는 한 울타리니까 거기서 산재법 87조에 따라서 제3자의 구상권을 제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도급자 특약을 가입을 했다. 그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제3자. 타보험자는 제3자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가산종합가스는 이 소비자 있죠? 이 판매업자는 이 소비자 있죠? 액화 석유가스를 소비한 서울금속에는 구상권 행사하지 못하지만, 대위권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 보험자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보험을 이쪽에 청구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100% 구상 청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한도가 부족해. 그럼 여기서 또 받을 수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금 산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저기서 다 받으면 여기 한 푼 줄 것도 없고 저기서 좀 모자라 한도가.
피해자 손해를 다 보상할 수 없어. 일이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구상하는 거예요. 어디다? 아, 얘한테 구상 못하지. 그런 거라고요. 이거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6년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라고. 기출문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 그 당시에. 자, 됐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쟁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사망한 피해자인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한 아들이 있고 생계 독립한 딸이 있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안을 볼게요. 일단 좀 내용이 많은데 문제 자체가 한 두세 문제짜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상 책임 먼저 보면 피해자인은 피해인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서울금속주는 피해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선임 감독상 과실에 따른 민법 756조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 피해자인에 대해서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법률상 책임을 검토를 하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보면 먼저 A보험회사의 가스사고 배책의 액과 소유과 소비자 보장 특약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약은 신체 손해의 경우에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자, 이게 보상 책임주의라는 거예요.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사망 8천, 부상 1,500까지. 가산종합가스는 무과실 사고이죠. 그래서 이 A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A보험사 이쪽이에요. 가산종합가스. B보험사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및 서울금속에는, 즉 소비자들한테는 이 약관상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알겠죠? 보험회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보상 범위를 보면 보험자가 피해인과 피해자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금속주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그렇죠, B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보험사는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산재 처리가 됐어요. 어쨌든 이 손해배상금이라는 게 이득을 취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재에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이득을 취하면 안 되니까 공단에서 구상을 할 거예요. 이쪽에 100%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상을 당하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초과 손해액이 A보험사의 보상 책임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로 빼면 안 되겠죠. 손해배상금을 빼는데 내가 치료비로 못 받은 돈, 또 앞으로 일해서 못 받는 돈, 이거 다 섞어서 하면은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해의 성질과 기관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재보험금과는 이 민사배상금과는 반드시 손익상계를 할 때 항목별 공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B보험사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하는 반면에 A보험사는 보상책임주의 보험으로서 과실상계 전 손해액을 보상함으로, 지금 산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액과 소유과 소비자 보장 특약에서 구상한다 그랬죠. 그것도 보상은 보상인데, 근데 구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앞서 본 배상 책임에서는 내지 사배책에서는 피해자 과실상계한 금액이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액과 소유가수 보장 특약은 후순위라고 그랬죠. 그럼 남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되겠네요. 그 남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피해자의 과실분 안 줬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00%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구상을 받지. 책임에 대해서 구상을 받지. 그렇죠? 과실에 따른 책임만큼 내가 구상을 받는 거지. 과실 책임. 그렇죠? 근데 이 에코세고 소비자 보장 특약은 그 소비자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하니까 그 부분은 보상해야 되잖아. 이건 이쪽에서 받은 게 없네. 결국은 그래서 이게 후순위라는 거예요. 산정의 후순위. 보시면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지만 A보험사, 즉 액과 사유과 소비자 보장 특약은 보상책임주의로 피해자의 과실상계 전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분 손해액이 A보험사에 보상하는 최종 지급보험금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죠? 제일 어려워하시는 표정이세요. 근데 이해는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됩니다. 좀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보시고 오늘 풀어보시고 답안 한번 다시 보시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그리고 제가 상담 좀 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대부분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되신 걸로. 자,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 제너럴 라이빌리티는 담보하는 손해가 뭐냐? 피보험자의 소유사용 관리, 임차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보험이에요. 패키지 인슈런스는 그 업무 시설, 프레미시스라고 그래요. 업무 시설이니까 이건 공작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 그리고 업무 활동, 오퍼레이션. 이게 결국 사용자 책임이겠죠. 내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에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한 책임 역시 면책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스 폭발로 피해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있고 피해인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거고 고용주 배책은 자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상해, 직업병, 즉 업무상 질병이죠.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고 또 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내지는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서 그렇죠? 부담하는 책임은 담보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립인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초과하게 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국내 근재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근로자 피재인에 대해 법률상 책임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다. 자, 손익상계가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죠. 피재인의 유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아들이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산재 유족급여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수급권자는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일실수입 상속권자는 아들과 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족급여와 대응되는 그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은 민사손해배상법에서 뭘까요? 일실수익이에요. 다른 거 건들면 안 돼요. 여기서 뭐 장례비 막 건들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오직 일실수익. 알겠죠? 이 경우 보상과 배상 간의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해 상속후 공제처를 취함으로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권을 먼저 상속을 시켜요. 상속권자한테. 아들과 딸한테. 그리고 아들도 받고 딸도 받았죠. 그럼 딸이 재해보상 수급권자네요. 딸이 받은 거 하고 산재에서 유족급여를 받는 거 하고 요것만 가지고 따져.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그 보험금 그대로 나가야 돼요. 손해배상 다 해야 된다고 그대로. 알겠죠? 그게 상속후 공제입니다. 자, 산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 범위 AB 보험사는 산재보험급여를 다 받았어요, 지금 공단에서. 그러면 제3자 해당하는 보험자는 타보험자는 제3자라고 했죠. 그럼 AB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산재법 87조에 있어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그러면 산재보험급여를 보상받은 피해인과 피재인에 대해서 A 보험사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산재 초과손해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근제 사배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산재보험 주체 가입 주체하고 배상책임금 보험 가입 주체만 다른 것 뿐이지 근제보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B보험사 마찬가지입니다. B보험사는 애초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처리하고 나서 자기가 가입한 보험 사배책이죠. 이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동일한 거죠. 산재보험 가입 주체와 산재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이 사배책 피보험자 또 동일인이죠.
그냥 산재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거죠. 우리 근제보험 사배책이라고요. 됐죠? 이제 보험금 산정합니다. 자, 과실상계 전 손해에 보시면 치료비, 휴업손해, 상시수익액 전체 해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인입니다. 자, 비보험사 먼저 산정해보면 패키지 인슈런스, 자, 피해인은 패키지 인슈런스와 액화, 서유가, 소비자 보장특약이 담보되는데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 결론적으로는 이쪽이 먼저라는 거죠. 이렇게 산정해버리면 돼요. 먼저 액과 서유가세 보장 특약 청구하고 산정하고 나서 이쪽으로 청구한다?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최종 지급보험금이 안 돼요. 그거는. 청구 금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보험에서 얼마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예? 아, 이거 3억입니다. 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아, 그럼 계산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3억입니다. 자, A보험사부터 봅시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치료비 2천, 과실이 20%죠. 그런데 산재에서 전액을 받으니까 차익이 없고요. 휴업손해는 3천에서 과실상계하고 휴업급여를 뺐더니 300. 상시수익액은 치료 종결의 일시수익이죠. 장애급여를 빼니 1억 원이 남네요. 위자료는 별개죠. 5천만 원에 과실의 60%, 그럼 4천. 합계 금액이 1억 4,7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재 초과 손해예요. 자, 왜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하는지 알겠죠? 네. 됐고, 지급보험금은 여기서 기초공제액을 빼줍니다. 손해배상금에서. 그렇죠? 그럼 1억 3,40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도가 1억이다 하면 지금은 10억이에요. 패키지 인슈런스 규모가 크니까. 근데 만약 한도가 1사고당 1억이 된다. 그러면 기초공제 금액이 한도액에서 또 빠져요. 그래서 한도액이 9,500이 됩니다. 그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보험사의 액과 서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을 보니 여기서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렇죠? 보상 책임주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해자 과실분. 자, 피해자 과실상계한 금액은 다 받았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상계한 금액 내 손해배상을 다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액화 석유 가스 폭발로 피해를 입은 자는 액화 석유가스 때문에 폭발해서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험물질을 판매한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는 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거기서는 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라. 이러나 저러나 과실상계하지 말고. 따라서 부상보험금, 사망보험 각각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사망부상 후유장애보험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의무보험들은. 그러면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 각각 항목을 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부상 항목은 뭐가 있겠어요? 부상이 말 그대로 부상. 치료비. 근데 먼저 일단 한도가 있네요. 지금 2급하고 5급이 있으면 한 등급 올라간다 그랬죠? 2급하고 그 아래 3개 등급까지예요. 3, 4, 5급까지. 만약 6급이 있으면 안 올라가요. 됐고. 한도는 1억 5천이고요.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산재에서 이미 받았잖아요. 초과 손해가 0원. 휴업 손해. 자, 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일시 수익 중에 이 부분은 부상보험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과실상계 전이죠. 3천만 원에 휴업급여로 받은 부분 빼면 300만 원. 그렇죠? 아, 300만 원 하고 또 뭘 빼야 돼요? 여기. 일반 배상 책임에서 300도 받았죠? 다 빼면 6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산정이 되고요. 자, 다음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면, 자,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자, 부상은 2급부터 11급 사이에 3등급 아래면 1등급이 올라가지만, 후유장애는 장애가 2개면 무조건 하나 올라가요. 그래서 1급으로 올라가 8천이고요. 상시 수익액이 2억이었죠? 과시상계 전입니다. 여기서 장애급여를 6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유장애 일반 배책에서 상시 수익액을 1억을 받았죠. 다 빼면 4천 못 받은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위자료가 과시상계 전입니다. 5천인데 과시상계 후 4천을 받았잖아요. 1,000만 원, 이제 600만 원, 4,400을 받았네요. 600만 원. 따라서 지급보험금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4,600만 원. 합계 금액이 5,200이 추가로 보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과실이 제로였다. 피해자 과실이 제로였다. 그러면 이쪽은 얼마가 될까요? 피해자 과실이 제로였다. 아까 과실이 20%니까 그 부분 보상했죠. 피해자 과실이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세과 보장 특약은 한 푼도 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보험금 산정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알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 다른 보험금이 산정되지 않으면 여기 보험금이 산정이 안 돼. 그렇죠. 과실이 몇 프로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이 폭발한 액과세과 소비자 보장팀 먼저 청구할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서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나중에 구상하고 나면 이 결론이 나와.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액과세과 보장 특약 먼저 산정해놓고 이거 산정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구상한다 이렇게 답을 쓸 겁니까? 그렇게들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냐고 하죠. 문제 없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뭐예요? 최종 지급보험금 산정하라고 했죠? 뭐 어디 구상하냐고 이거 물어본 적 없죠. 그게 바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지 누가 어떤 출제자가 어디하고 어디 구상하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라고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렇겠죠? 됐습니다. 자, 피해자인 과시상계전 손해액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6천만 원, 전체 산정하면 6억 원이 나왔네요. 과시상계 전입니다. 자, 손해배상금이 과시상계 후 실손해액이 재산적 손해가 5억 원. 그렇죠? 정신적 손해가 7,600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자, 과시상계 후 손해액이 결국 재산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 구분하는 이유가 이 사배책에서 손익상계 때문에 그런데 전체 금액이 과시상계 후 실손해액이 3억 7,600만 원입니다. 자, 고용주 배책, 사배책을 먼저 산정해야 되니까 자, 고용주 배책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항목별로 산정해야죠. 치료비가 6천만 원에 과실 40%, 근데 산재에서 요양급여 전액 보상을 받았고 장례비는 500인데 산재에서 1,200만 원 받았죠. 500에 40%, 60%인데 결국 제로고. 휴업손해는 3,500에 1-40%인데 휴업급여 공제하면 1,050만 원이 나옵니다. 차익이 나오고 상실수익액 치료정교로 일시수익 자 4억 원에 1-40% 2억 4천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일시수입과 대응되는 유족급여 손익상계 할 때 자 유족급여를 얼마 받았습니까? 1억 3천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아들. 아들 지분은 2억 4천 중에 2분의 1이죠. 1억 2천에서 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딸의 지분은 손대지 마라. 결국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은 그대로 별개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자 아들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되고 자 아들, 딸 각각 지분 1대1이고 유족급여 1억 3천 수급권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만 손익상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자료 1억은 별도 1-
60%에 40% 해서 7,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2억 650만 원인데 보상 한도액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2억 원이 보상됩니다. 자, 여기서 그 후순위가 되는 에코와 사유권 소비자 보장 특약을 보면 자, 피해자 과시 40% 부분이 보상이 되겠죠? 자, 에코와 사유권 보장 특약의 부상보험금을 보면 보상 한도액이 1급으로 1,500만 원이고 치료비 제로. 그리고 휴업 손해는 차액이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 한도 내니까 1,400만 원이 보상이 되고 사망보험금은 8천 한도인데 상시 수익액에서 총 과시상계조 4억에서 유족급여, 그렇죠? 산재에서 받은 급여, 그리고 EL보험금 또 빼면 차액이 1억 6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위자료는 1억에서 과시상계 전 1억에서 과시상계한 금액 빼면 2,400이 되고 근데 한도가 있죠, 여기는. 그렇죠? 한도 8천 지급되고. 따라서 8천 또 1,400 해서 9,400이 보상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한 3문제 풀어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답안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낸 거니까. 너무 멘붕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차근차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